안녕하세요. 섹션 2 자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정경련입니다.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과가 있고 또 부동산학과가 있는데 부동산학과에서는 풍수지리를 활용한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고요. 도시계획학과에서는 풍수지리를 활용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석전 원장님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뭐 그 풍수가 바람과 불이 결국 기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리에 의해서 바람길, 물길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거죠. 기후 변화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에 그 필연적으로 풍수에 바람과 불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걸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감하는 기법을 풍수지를 활용해서 저감하는 그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섹션 2에서 이제 두 개 이제 발표인데요. 먼저 그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래통일 한반도의 수도 입지 선정 연구에 관해서 지종학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지종학 교수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상, 관상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노승우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승우 교수님. 그다음에 지종학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박정혜 교수님이십니다. 노승우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김창두 교수님이십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일 한반도의 수도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지종학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저 파워포인트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시간은 한 15분 이내 짧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제는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 입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리모컨이 안 먹죠? 목차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장에서 가막산과 임진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고 급기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한이 극도로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벽세지간이란 말이 실감됩니다. 남북한 해빙 분위기에 맞춰서 이래 한반도의 통일 수도에 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될지라도 자국의 수도를 통일 수도로 고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70년간 분단된 상황에서 서울과 평양은 남북한 국민의 물리적 화합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 수도를 제3의 장소에 두고 일정 기간 서울과 평양을 함께 운영하는 삼경 제도를 제안합니다. 통일 수도를 선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반도 국익의 최우선입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부를 제공하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며 작지만 강한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 통일 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리적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익 최우선이라는 명제하에 통일시도 입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 통합에 상징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대륙과 해양으로의 확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남북한 통합의 상징성을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보다는 제3의 장소가 유리한데, 남북한 경계 지역부터 동질성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남북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특구를 통일시도 인근에 조성해 교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경제 특구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 특구를 조성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인구 8천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도시는 주요 관공서가 이미 자리하고 있으며 물리적 이질감이 있어 남북한 주민의 화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를 조성해 남북한 주민의 왕래가 용이한 것부터 점차 확산시키는 방안이 유리합니다. 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고받는 식의 거래로 수도가 정해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는 입지에 대한 평가가 묻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정해지는 통일시도는 오로지 한반도의 국익을 위해서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떠한 방식의 통일이든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최첨도는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국토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 입지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혹자는 국민적 합의를 말하기도 하는데 국민적 합의는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경우 남한은 인구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북한은 전체주의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시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겠습니다. 손진수는 통일시도는 개성이 적합하고 행정수도로 범위를 축소할 경우 장단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조석원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판문점이 적지다 했습니다. 박승철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세되는 김포, 파주, 장단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최창조는 광해군 때 천도 후보지였던 파주 교화를 주장했습니다. 철원은 궁의 도읍지라는 역사성과 비무장 지대라는 청정성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서울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개성은 분지형으로 국세가 좁고 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주 교화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세된 후 수가 넓게 벌어졌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조광지역 역시 추가 열려있어 풍수 이론에 배치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철원은 궁예가 실패한 땅이라는 역사적 부담과 물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풍수에서 물은 경제력과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수 고전에서는 하나같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자수지에서는
오고 가는 물은 크게 굽이치며 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중의 섬은 나성이라 하는데 물빠짐을 단속하는 역할입니다. 나성은 비유하면 장비가 장판교 전투에서 조조의 대군을 풀로 막아내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성 하나는 작은 산 만개와 같다고 할 정도로 풍수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서 깊은 도시의 물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런던 템스강은 서에서 동쪽으로 마치 긴 뱀이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전 지점에 버킹엄 궁정 등 주요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리 센강은 마치 크게 춤을 추듯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강은 굽이침이 어지러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 심장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는 떼베라 강이 굽이침 25회에 달할 정도로 거듭되고, 베를린 슈프레강 중심에는 박물관 섬이 있으며 강이 환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상해 푸동은 물길을 활용한 도시 개발에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황포강이 감싸준 동방 명주탑을 중심으로 두 개의 물줄기가 합수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용산까지는 굽이침이 심하지만 그 후 파주까지는 23km가 직수로 흐릅니다. 로들섬과 밤섬이 물빠짐을 막아주지만 이 해가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 역시 두 줄기물이 합수되면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동강 중심의 양각도와 두루섬은 나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서 깊은 도시의 물길의 공통점은 굽이침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섬 상류에서 도시가 확장되었으며 대체로 강물이 감아준 안쪽이 우세했습니다. 유럽권 물질기는 강폭은 적지만 굽이침이 많고, 아시아권은 굽이침은 적지만 강폭이 넓고 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임진강은 굽이침 8회, 나성 하나, 강폭은 250m에 달합니다. 이번엔 물길이 좋지 못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는 거대한 물줄기가 직강으로 흐릅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은 두 줄기 나일강이 합수되는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미얀마 전 수도 양고는 두 개의 강이 합수된 후 바다로 빠지면서 수구가 넓게 벌어진 형태입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아는 반궁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 두 개의 물이 합수된 후 다시 두 줄기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물길의 갈라짐은 북nom과 북부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는 나일강 물길이 뻘뻘이 흩어지는 꼭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 물길이 나일강 삼각주를 비옥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수도의 물길이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도시 물길은 곧고 길게 흘러서 굽이침이 없습니다. 물줄기가 두 줄기 이상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중엔 섬이 없어 물빠짐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의 물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굽이침이 많고 적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대 고궁에서 국대 권세의 원칙을 보면 가장 먼저 분모를 정하고 다음으로 좌명사, 전저, 후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에서 궁궐의 입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수도 역시 국가수관의 집무실과 주요 관공서가 자리한 다음 외연을 확장하는 식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대 고공기는 왕정시대나 통일되는 부시대적 이론이라 할지 모르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지도자의 역량, 터의 기둥에 의해 이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선 아래 청와대 사례입니다. 해방 이후 청와대를 거쳐온 11명의 대통령 누구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법칙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사람의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통일시도 입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중부권이 적합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 수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임진강에서도 유일한 섬 초평도를 주목했습니다. 초평도는 물빠짐을 막아주는 나성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임진강은 초평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전국에서 한탄강과 합서의 수량을 열린 뒤 적성에서 크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적성에서는 삼이천과 석장천이 앞에서 흘러와 임진강과 합수됩니다. 이렇듯 앞에서 들어오는 물길을 조수라 하는데 풍수에서 가장 유리한 물길로 여깁니다. 따라서 임진강 수계는 적성에서 가장 왕성한 물길이 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상해 푸동의 한포강과 굽이치는 형태, 앞에서 두 줄기 물이 합수되는 모습, 그리고 북편까지 매우 유사합니다. 임진강 강법은 런던 템스강과 비슷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합수와 조수의 땅은 속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진강 적성 수계는 풍수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물길일 뿐 아니라 남과 북을 아우르는 모습으로 남북 통합의 상징적인 물길입니다. 적성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북향이지만 연천에서는 남향으로 입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 초 천조물의 천도 논리를 보겠습니다. 조선 개국 당시 신도안의 천도가 무산되고 나서 서운 관원 이양달은 선고개를 천도 후보지로 추천합니다. 선고개는 지금의 적성을 말합니다. 당시 선고개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풍순 이양달은 선고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경표를 보면 한북 정맥에서 파색된 가막 진액은 중성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대와 족보가 분명한 산줄기입니다. 중성산 정상에는 칠중성인데 성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나당 동맹을 맺은 신라가 벽제와 박을 멸망시키자 당나라는 동맹의 대가로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신라를 수복을 합니다. 이에 신라는 당나라와 7년간 전쟁을 합니다. 이때 칠중성과 그 인근에서 18차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마침내 당나라를 물리친 신라는 평양과 원산을 격파해 비로소 통일신라의 국권을 완성합니다. 한민족 역사상 중과의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이렇듯 칠중성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칠중성에서 바라본 가막산, 주변을 압도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칠중성에서 바라본 적성과 북녘땅입니다. 칠중성에서는 사방을 전망할 수 있도록 탁 트인 곳입니다. 맑은 날 해성 송악산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국가 수반 집무실이 자리하면 대륙으로의 진출을 표방하여 국방 정책을 펼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임진강변의 적성 외에도 곳곳에 좋은 터를 누렸습니다. 넓은 들을 확보한 이 지역은 신도시가 들어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엔 조광수계를 보겠습니다. 풍수의 유체가 산과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재화가 쌓인다는 논리로 통일시도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조강은 강화도까지 16km가 직수로 흐르고 강폭이 2km에 달해 수구가 넓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강유역은
산과 강이 모이는 지점이라는 특성을 살려 포인스토 배후도시로 활용하는 걸 좋습니다. 대풍령 한강류와 지연이 일대는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넓은 평화를 확보하고 있어 경제 특구를 구성하는 데 적합한 지역입니다. 적성적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적성 가까운 곳에는 1번 국도와 3번 국도가 있고 경의선과 병원선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수운을 활용하면 서해부터 임진강까지 왕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는 최적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적성은 남북한 교통망에서 X축 교차점이자 중심점에 해당됩니다. 철도를 이용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적성은 새로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통일국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임진강은 오랜 세월 갈등과 분단의 상처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진강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시 선정에서 물길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산과 강을 유기체로 간주하는 풍수의 인식 체계로 보게 되면 세 줄기 물이 합수되는 임진강 적성수계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특히 상해 푸동과 흡사한 물들은 남북한 경제로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적성수계는 국익 제고에 가장 적합한 물길입니다. 가막산 정열처럼 집중성으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에 통일된 한반도의 국가 수반 집무실이 자리하면 대리굴의 진출과 국방정책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임진강변 적성에도 곳곳에 혈출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마치 통일바퀴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를 나타내고 있는데 통일국가의 주요 부처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가막산은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고 풍부한 수량의 임진강은 경제적 부를 약속합니다. 가막산과 임진강이 조화를 이루는 적성은 신도시가 입지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는 임진강 적성수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통일 후 수도를 어디로 올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 그 풍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토의들이 지금 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일 후 수도에 대해서 뭐 서울을 해야 된다, 평양으로 해야 된다, 또 개성을 해야 된다, 또는 뭐 교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우리 지종학 박사님은 꾸준하게 임진강, 수계, 또 저희 이제 가막산 아까 사진 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논리적 근거가 세계 유명한 그 도시들 수도를 입들 보게 되면 그 사행강이죠.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천이나 강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임진강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관 계상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우 교수님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상, 관상의 유용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승우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학 또는 관상학이라고도 흔히 내려오는 말이 있죠. 이 관상학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기아놈이라고 서양인도 역시 관상을 봅니다. 이 관상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 풍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우리가 명리학이 이기론이라면은 그리고 육효가 점학이라면은 이 관상이나 풍수는 형기론입니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고서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학문이죠. 따라서 그 사서 삼경 중에서 시경 대하 정민장에 이르기를 유물유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에 상하는 법칙이 있죠. 그 법칙대로 잘 된 상은
좋은 상, 훌륭한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사람이 그러면 관상이 좋은 관상이라고 얘기하고, 땅이 그렇다면 선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상학이 그 법칙에 맞았다면 명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통계학이고요. 서양에서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상학을 처음에 시작한 것을 근원을 잠시 보면은 자그마치 한 2600여 년 전 중국 동주 시대 때 숙복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관상을 논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고포자경이라고 하는 분이 공자의 상을 보고 승인이 될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중국의 황제 중에서 가장 관상학을 신봉했던 사람은 역시 유방이었습니다. 그 유방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관상학을 믿게 된 동기가 관상가는 아니었었고 장사꾼이었지만 그 관상을 볼 줄 아는 여공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하동 땅을 지나가다가 상을 보고서 황제의 상을 발견하고, 왜 황제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느냐고, 그러니 내가 같은 사람이 무슨 황제가 되느냐고 믿질 않았죠. 그런 것을 당신의 좌고에 왼쪽 허벅지에 72개의 흑지가 있는데, 검은 사마이가 있는데 당신은 일생 동안 큰 전쟁을 72에 치를 겁니다. 한 번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사마이가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기 신체에 어떠한 결함이나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알지만 그걸 세 번 사람은 없겠죠.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화장실 가서 한번 세 번 모양입니다. 실제로 좌측 허벅지에 72개의 점이 있는 것을 알고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뜻을 가지고 군에 투시를 해가서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장사꾼 여공이라는 사람은 그 믿지고 하는 일이 없죠. 알았으니까 자기 딸을 유방한테 주죠. 그 유방의 부인 황후가 여후라고 하셨습니다. 여시승을 가졌죠.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관상은 계속 늘어오면서 계속 발전하고 그것이 명맥을 이어갑니다. 특히 초나라 때 당거라고 하는 사람 때 와가서 기생론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그 고포자경이나 숙복이나 이때는 소위 말하는 불쌍하게 시대였었죠. 힘이 세고 약하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것인가 육체적인 노동을 할 것인가 이런 쪽이었다면 당거 때 와서 이 기생론이 등장을 하면서 기와 색이 둘이 아니라 기는 오장육부에서 발현을 하는데 그 발현한 색깔이 안색으로 나타나서 그 안색을 보고서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생론이 등장을 합니다. 명리에서는 대운을 뽑고 세운을 뽑고 월금과 비교를 하고 용신과 희신이 되느냐 따지는데, 이 명리에서는 그렇지만 관상학에서는 윤현운은 있어요. 상정, 중정, 하정, 이마 위, 눈썹 위를 상정,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봤던 것을 그 기생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복자가 온 그 당시에 그 때에 맞춰가서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어제 오늘 일 면직을 당할 것인가 승진을 할 것인가, 취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대기업이 될 것인가 소기업이 될 것인가, 공직이 맞는지 민간기업이 맞는지, 결혼을 하는데 과연 초봉이 좋은지 아니면 배우자 복을 잘 타고났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때 기색을 가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 기생론이 등장하면서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의학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서 지금도 한의과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과목은 뭐라고 하냐면 관상이나 인상학이라고 하지 않고 형상의학 망진법이라고 합니다. 망진.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의 얼굴 기색을 보고서 이 사람은 간대 폐손이, 이 사람은 양성인이다. 눈이 크고 코가 작고 이 사람은 관골이 붉으니 이것이 폐가 열이 있다. 이 사람은 관골이 번푸르니 폐가 냉하다. 이렇게 그 기색을 보고서 이 건강까지, 그 사람의 운세까지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상은 결론론적으로 모든 그 학문이 다 이 동양학이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관상을 요즘 와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당나라 때 그 이청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죠. 이세미리 밑에 이청이라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전술 전략을 잘 펴느냐고 하니 답하기를 나는 전술 전략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사람을 봐서 자기 휘하의 장수 중에서 살복이 많고 대담하고 담력 있는 사람을 공격대열에 세우고, 그리고 기가 약하고 허약한 사람을, 그리고 명줄이 짧아 보이는 사람을 방어대열에 세운 것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술,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술이 바로 인상학이고 관상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요즘 와서는요, 관상학이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유행을 하냐면은, 심지어는 저는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제도권 강의도 합니다만은, 오라에서 갔습니다. 외부 강의도 한다고 해서 오라에서 갔는데 그 줄을 찍어준 데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직원 수가 적어도 3,200여 명 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누가 와서 저 섭외한 사람이 제 가방을 들고 인사 담당 이사실로 올라갔어요. 오늘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강의 들으실 분이? 하고 물으니까 36명 정도 됩니다. 아니, 어느 부서입니까? 예. 무슨 부서죠? 인사과의 면접 담당관들입니다. 한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인사 면접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로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네 회사는 한 65%가 해외 파트이기 때문에 시드니가 됐든 모스크바가 됐든 스펙도 괜찮고 이 정도면 프리패스에 가서 1차, 2차, 3차 합격을 시켜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뽑을 적에 이걸 뽑을까 말까 하다가 뽑아놓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네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스펙 좋다고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롱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뽑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 롱런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 사람을 알아본다는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큰 기술이다. 지인술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시간 180분 150분 강의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사람을 좀 더 잘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계신 인사과 계신 분들 머리 좋으니까 아마 적어도 24시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서 그걸 3시간씩 8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사람을 알음으로 말미암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성을 쌓는데도 둥근 돌은 둥근 대로, 모난 돌은 모난 돌대로, 큰 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수에기를 박아줘야만이 그 힘을 쓸 수 있듯이, 그래서 예기에 이르기를 그런 말이 있죠. 무기인 무기물, 사람 쳐놓고 버릴 사람이 없고 물건 쳐놓고 버릴 물건이 없다. 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적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볼 줄 안다면 아마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죠.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 사람을 보는 요령은 여기서 큰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요즘 와서 보면은 진짜 또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한 자연산을 찾기가 어렵고, 조금씩 리모델링 한 것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이거 어떤 경우는 완전히 재건축을 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안면 윤곽술에서 돌려깎기를 하진 않나.
이게 완전히 얼굴을 다른 얼굴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의쌍둥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때는 진짜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코가 당신 코가 맞는 건지, 이게 트임한 것이 앞 트임만 한 건지 뒤트임까지 한 것인지, 네. 이게 보톡스를 넣은 것인지 저 지방을 넣은 것인지.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운명을 어느 것으로 개척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학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불확실한 의료사고도 얘기할 수, 두려운 불확실한 성형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사람의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 인체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형을 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넣어서 1년, 많이 가면 뭐 1년 반, 자가지방 뭐 한 2년, 2, 3년 다시 제자리로 가요. 왜 가느냐? 내용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탁구공을 집어넣으면 탁구공만큼 붉어지고 야구공을 집어넣으면 야구공만큼 붉어지듯이 그 내용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내용물이 뭐냐면은 관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 중에 상이 있고 상 외에 상이 있는데 상 중에 상, 그 사람 얼굴보다는 인면수심이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그 사람의 심상과 신상입니다. 심상은 마음의 상입니다. 신상은 귀신 신자라니까 뭐 무슨 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가 기관차라면 이 기관차를 움직이는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 기관사가 신상과 신상입니다. 그 심상과 신상, 우리가 상학에서도 10대 철라가 있고 10대 홍망이 있고 10대 살이 있습니다. 10가지 살 중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서 인내가 나는 것, 이런 것은 타고난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만들어지는, 습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옆에 없는데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것, 그 살입니다. 아무데나 공중장소에 가서 침 택택 받고 가래침 받고 사람 헛기침 굴룩굴룩 하는 거 말하기 전에 그것도 살입니다. 걸음걸이, 그것도 살입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아니 잠자는 것도 어떤 사람은 턱을 이렇게 개고 개처럼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웅덩이를 들어야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뱀처럼 소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다 틀리죠. 관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바꾸려면은 우리가 좋은 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그 운명을 바꾸려면은 심상과 신상을 바꿔야. 그래서 마음의 상. 그래서 그 마의가 쓴 인상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심은 형 전에 있고 형은 심 후에 있다. 즉 마음의 상은 형보다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심상이 바뀌려면 한 생각을 바꿔야 돼. 한 생각이 바뀌면은 오래 묵었던 습성이 바뀌어. 습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심전 경작,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러면은 상도 바뀐다. 물론 면접생 몇 번 와서 떨어졌는데 성형해가서 합격했다면 그것도 또한 자기 만족의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성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심상과 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재를 등용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역시 관상, 인상하고 오늘날도 유효하다. 왜? 이것은 현중과학이고 저는 신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인문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학은 앞으로도 계속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역시 이 상학은 계속 올 것이다. 심지어는 이거로다가 환상하고다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 영상영화과 교수로 계시는 김재성 교수님이 찾아와서 한중일 삼국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아리랑 국제TV로 방영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반향이 좋았고 심지어는
일본의 혼다 TV, 중국의 불란서 비마조, 중국의 TV 뭐 해서 18개국의 그 필름이 팔렸습니다. 동서양이 다 좋아하고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 관상을 그냥 후진적인, 전 비과학적인, 전 근대적인 이렇게 터부시할 학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인재양성에 꼭 인상하기 큰 효용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노승우 교수님 발제는 학자에게 세미나 발표를 하기보다는 부처님 법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수님 이 발제를 들으면서 풍수하고 이 관상은 같은 상학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건데 풍수에서 이제 형기 풍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기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땅속에 있는 기가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음속에 있는 기, 아까 심상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심상도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겠죠? 마음속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심기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이 표정을 보고, 즉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풍수도 땅속에 있는 기가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땅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관상하고 풍수하고는 같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또 아까 그 성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풍수하고 똑같습니다. 풍수에서 뭐가 있냐면 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또는 마을이 질이 또는 음택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성형도 이렇게 좀 잘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풍수에서 흔히 말하기를 치산명당이라고 하죠. 예, 치산을 잘해서 인자보다 해가서 명당을 만드는 방편이 있듯이 상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성형이 아니라 이게 그 상학적으로 복을 부르는 성형을 하라. 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최병용 교수님 성형외과 학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이제 전문가님을 모시는데요. 지종학 교수님의 그 발제 미래통일 한반도 수도 입지 선정 연구에 대해서 박정혜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정혜 교수님은 한양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현재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학회 이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대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에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박정혜 교수님은 이 제약권 풍수하고 이 제도권 풍수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풍수 대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풍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융합이 되는데 많이 기여를 해주셨고 또 많은 이렇게 또 저서가 있고 또 논문이 우리 풍수학회에서 가장 많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우리 그 풍수지리가 제도권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박수를.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정혜입니다. 우리 정경희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제 토론 시간이 약 5분 정도 배정돼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종학 교수님의 통일수도 입지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토론을 맡게 돼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풍수는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그 시대의 현상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바람조차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이슈가 되는 요인들이 결합하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되었던 통일수도 문제도 같은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북 화해 무도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세미나 주제로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수도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 국민 모두 수용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통해 남북 모두가 만족할 통일수도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는 풍수의 가장 핵심이지만 통일수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서고물망론하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풍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풍수가 모든 요인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풍수가들의 정밀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아집과 편견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마침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일수도에 대해 풍수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발표를 맡은 지종학 교수님의 주장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발표라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뛰어난 논리로 무장하고 있고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종학 교수님은 중성산 정상에 있는 칠중성을 최적지로 제시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국가 중요 기관이 자리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 한반도의 국익 최우선이라는 명제하에 남북한 통합의 상징성, 국토의 균형 발전, 대륙과 해양으로의 확장성, 신도시 조성이라는 네 가지 지리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통일수도로 적합한 곳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한 입지 선정 논리는 우리 풍수학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발표를 맡은 지종학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수도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종합적으로 고려되리라 생각합니다. 남북의 이해 충돌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토론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풍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통일수도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교수님 질문에 한번 제가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선정할 때 크게 5가지를 가중치로 산정을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36%, 국내외 접근성 24%,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 삶의 터전도시 자연조건 10%,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10%였습니다. 자연조건 10% 중에서 풍수는 배산인수라는 단어 하나로 1.1%에 불과했습니다. 풍수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년 초 유흥준 문화재청장께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청와대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게 됐던 것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저가 풍수상 불길하던 점을 생각할 때 옮겨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이었습니다. 예전엔 허무맹랑한 미신으로 치부하더니 이제는 풍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풍수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기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수도 역시 풍수에 대한 비중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말의 희망을 보았다고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의 통일수도에 그 행정 복합도시를 이렇게 선정했을 때 이제 그 도시가 들어섰을 때는 그에 대한 이제 지표 평가 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풍수 항목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 조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큰 5가지 지표 중에 이제 하나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 항목들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배산임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가중치가 1.12%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배산임수 풍수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게 그 입지를 결정하는데 1.12% 가지고 좌지우지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색내기에 불가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거기 입지를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단군율의 최고의 대명당이다. 그래도 언론에 엄청나게 그 풍수해가지고 홍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12% 그 가중치를 주고 자기들이 써먹기는 활용하기는 한 거의 89% 이렇게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일수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제 발언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도시가 이제 우리 한 도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백 년 또 몇천 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제 풍수인들이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종학 교수님이 주주도적으로 우리 지난 한 3, 4개월 됐나요? 여기에 이 국회 모여서 국회의원도 모시고 대토론회의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노승훈 교수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상의 효용성에 대해서 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김창규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창규 교수님은 2003년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각종 암과 질병을 진단하는 최신 영상의학 기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김천대학교 방사선학교에 재직하시면서 SCI급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에 무려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런 이제 공로가 인정받아서 2019년에요, 올해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첨단 과학을 이제 전공하신 만큼 우리 전통 학문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천대학교 김창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핵물리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입문하게 된 게 사실은 동양학보다는 그 서양에서 수맥이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98년도인가 한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랬던 계기가 있는데, 그 수맥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험 플러스 레디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접하고 나서 그럼 이거 누가 강의를 하고 누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 수맥으로부터 안의 내용을 봐보니까 되게 과학적이고 서양적으로 연구한 것들은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물리학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얼마 전에 그 2015년도인가요? 상대성 이론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가 물리학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라고 말씀하시는 동기를 연구하게 된 발표에 따르면 거기에서는 동양학의 음양오행론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자기가 상대성 이론을 표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인슈타인을 넘어서서 이론 물리학자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에드워드 워튼이라는 학자가 지금 미국에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의 말을 빌면 역시 똑같이 그 지구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오행처럼 5가지 힘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11차원의 세계, 나아가서는 23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론 물리학적인 가설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동양학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서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저희가 12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나니까 12차원 세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물리학자로서 저는 서양과학을 하면서 동양학을 접하게 된 것이 제가 자유로운 어떤 그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자장 보시는 정수님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페이퍼를 그 단독 논문을 이렇게 많이 쓰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열려진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미래 예측학이라고 하는 동양학 학문과 핵물리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핵물리는 그거를 미분과 적분과 수학적인 기호로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통변으로 이걸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미래 예측학도 데이터나 이런 것 충분한 어떠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요즘에 뭐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소두에 발제한 것처럼 그 초과학의 학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제가 이제 물리학자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같은 학문을 하면서 이거를 지적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제도화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우리 노승호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셨는 것처럼 이 관상학은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러한 수학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고요. 몇천 년을 인간들이 살면서 우리 사회 속에 녹아들어 있던 그러한 통계학적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슈는 옛날하고는 달라서 우리 최 원장님 계십니다만 성형을 통해서 흉한 것들을 기란상으로 우리가 바꿔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과연 모든 흉한상을 기란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형 수술을 하면 곧바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하신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 초기에는 골상학을 우선시해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수상, 족상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골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광의적인 표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관상학의 종류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상학, 관상학, 족상학, 수상학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는 심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자연과학자나 물리학자들은 항상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수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인생에서 몇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수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발표하신 우리 노승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를 한번 들어보죠. 성형을 해서 덕을 본 케이스가 있고 성형을 해서 손해 본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인데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그 이마에 잔주름이 잔잔하니 많이 있었죠. 이마는 이마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악 중에 하나 남악이죠. 이마는 하늘이죠. 그래서 이마에는 천주골이 있고 금성골이 있고 일월갑골이 있고 장근골이 있고 복서골이 있고 거어골이 있습니다. 골상학도 보면 이마에는 관록궁이 있고 부무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잘생겨야 좋은 부음이 있어 유복하게 지내고 운으로 보면은 아예 어렸을 적 유년 시절에는 귀를 보는 거고 귀가 14세까지고 이마가 15살부터 30까지 15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천한 것은 이마에서 나오죠. 그때 공부도 하고 학위도 결정되고 직업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잔주름에 잔뜩 있는 그 이마를 가지고서 초년이 불우했기 때문에 좋은 법대를 못 나왔고 고시를 패스하게 됐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하나만 딱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선 쪽에 이 양반이 대선 전에 이마에 보톡스를 넣어서 깊은 주름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싹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대선 지존의 장에 올렸어요. 그것은 성형을 해서 덕을 본 케이스를 봅니다. 근데 손해본 케이스,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눈꺼풀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눈이 무슨 눈이냐면 이게 자간이라고 해요. 무령론으로 말하면 까치작자, 까치눈이에요. 까치눈을 가진 사람은 한없이 정의롭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이, 그래서 민주도를 위해서 변호를 했던 민권 변호사로서 지존의 자리에 올렸는데 그 눈꺼풀 수술하고 난 이후부터는 밖을 보는 유리창이 바뀌면서 좌회전 깜빡이는 켰는데 우회전 제주 강정마을 그 한면 FTA 계속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손해본 케이스라고 봐야 되죠. 이것은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수술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수술했는데 손해본 케이스. 누구냐? 50 주인이었던 안주인이었던 이순자 영부인. 그 턱이 주걱턱이 참 좋은 턱입니다. 축복 있는 턱이죠. 그래서 그 턱이 남악이 그렇게 좋아서 이 턱은 여기 제가 그 사파에 보면 부하궁, 아랫사람, 노복궁이라고 했죠. 좋은 그런 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야하자마자 일본 건너가서 턱을 깎고 왔어요. 괜찮을까 했는데 그 해에 백담사로 귀향을 가더라고요. 이건 수술해서 손해본 케이스. 또 수술을 꼭 해야 할 분이 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 누가? 지금 저 방해가 계신 그러니까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 여기 턱에 그 노복궁의 흉인데, 흉이라고 하는 글자도 흉할 흉자, 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더니 아랫사람으로 말미암아, 최아무개라는 아랫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못 볼 꼴을 당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잘하면 복을 보지만 잘못하면은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발복을 하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만족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들에게. 그리고 성형도 중독입니다. 보면 한 사람이 또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또 하면 다시 하고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성형도 언제부터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이니까 자기가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남 앞에 가서 나를 잘 연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다가 그러면 이게 심상이 50%, 골상 몇 프로, 관상 몇 프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관상 속에 수상도 족상도 심상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뭐 족상이나 수상이나 또는 여기에 이제 형상이 없는 음성에도 기륭화복이 있고 그걸 리정 우레슬이거든요. 신상, 그 사람의 정신의 상,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사각에서 서로 화이팅할 적에 눈싸움에서 진 사람이 그날 경기 지는 겁니다. 바로 이 신사, 그 사람의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상 중에 상이 있고 상 외에 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겉보기보다는 속이 또 다른, 내용물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용물이 바뀌면은 홀상도 바뀝니다. 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 일본 서경구 스님이 하던 법왕불교대학에 거기 있을 적에 1년이면 머리 깎고 출가하는 승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깎아놓으면 보기 싫어요. 한 10년 후에 만나보면은 이 백해구리 하나 또 생겨가서 마침 그 절에 가면 태상 녹은 그 탱화처럼 아주 홀상도 바뀌어요. 뼈까지 바뀝니다. 근데 안 바뀌는 게 딱 하나죠. 귀입니다. 이 귀는 어렸을 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단 과학 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할 때 수치적으로 뭐 몇 퍼센트 탁탁 나오면 과학이고, 그렇지 않고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잘 안 믿어지려고 그래요. 정말 뭐 심상, 굴상 뭐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다, 이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건 저는 뭐가 같냐면, 자녀들한테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몇 프로고 어머니는 몇 프로 영향을 주느냐, 이걸 수치적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런 질문을 좀 간단하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섹션 2에서 저도 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그 관상학을 최고의 권위자이신 노승훈 교수님 모시고 이런 토론을 했을 거예요. 또 그 최고의 풍수 전문가이신 두 분, 지정학 교수님과 박정희 교수님 모시고 이런 토론에 사장을 맡은 걸 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플로에서도 이렇게 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행사가 시간 관계상 플로 질문은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됐다고 그러네. 마지막에 이제 플로를 받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섹션 2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정경영 교수님, 지종학 교수님, 노선호 교수님, 박정혜 교수님, 김창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우 유익하고 학문적 가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제2부 학술 발표를 마치고 잠시 후 평가 시작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